돈을 쫓는 자는 영원히 가난하지만 가치를 만드는 자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 이것이 내가 맨발의 소년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가 되기까지 지켜온 단 하나의 진리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돈을 쫓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절에 나는 누구보다 돈이 절실했다. 하루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고 겨울이면 손이 터져 피가 났다. 그런데도 나는 이상하게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돈은 결과이지 출발점이 아니라는 것을. 가난이 내게 가르쳐준 첫 번째 교훈은 돈보다 가치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쌀가게에서 일하던 시절 나는 손님들의 눈빛을 유심히 살폈다. 어떤 이는 싼 쌀을 찾았고 어떤 이는 좋은 쌀을 찾았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더 중요한 차이를 보았다. 돈을 쓰는 이유를 아는 사람과 그저 가격만 보는 사람의 차이. 전자는 언제나 다시 돌아왔다. 그들은 내게 말했다. 이 집은 믿을 수 있어. 나는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다. 신뢰가 돈을 불러온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돈을 벌겠다보다 신뢰를 쌓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신뢰는 언제나 돈보다 더 큰 이익을 주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모으셨습니까? 나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돈을 모으려 하지 않았어. 돈이 나를 찾아오게 했어.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러나 나는 진심이었다. 돈은 냄새가 있는 생물이다. 정직한 땀의 냄새를 맡으면 따라오고 거짓된 욕심의 냄새를 맡으면 도망친다. 나는 평생 그 냄새를 속이지 않았다. 나는 가난했지만 가난이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돈이 없으니 머리를 썼고 가진 게 없으니 신용을 지켰다. 그 신용이 나중에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어느 날이었다. 쌀가게 주인이 나를 불렀다. 정씨, 이번 달 쌀값 정산이 모자라네. 나는 솔직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첫 손님이 오면 바로 채우겠습니다. 주인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이상하게 당신 말은 믿음이 가.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돈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신뢰로 평가받는다. 내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그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돈이 없어도 일을 벌였다. 남들은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돈이 일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을. 가치는 돈보다 앞서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달랐다. 일이 있어야 돈이 생긴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었다. 내가 현대건설을 세울 때 은행 대출조차 받기 어려웠다. 담보도 보증도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겐 돈이 없다. 하지만 기술이 있고 열정이 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는 일했다. 밤낮 없이 땀으로 손으로. 그 결과는 놀라웠다. 공사는 완성되었고 돈은 그 뒤에 따라왔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돈은 결과이고 가치는 씨앗이다. 나는 늘 이런 말을 했다. 돈은 흘러간다. 그러나 가치는 남는다. 그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내 인생의 법칙이었다. 돈은 언제나 사라진다. 그러나 당신이 남긴 신뢰와 가치, 그건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다. 나는 그것을 내 손으로 증명했다. 한 번은 해외 고객과의 계약 자리였다. 상대는 나보다 훨씬 큰 회사를 대표하고 있었다. 그들은 협상 중 내게 말했다. 정 회장, 이번 일은 우리 조건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없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 일의 가치를 믿습니까? 그들은 잠시 말이 없었다. 나는 다시 말했다. 나는 이 일이 돈이 될 거라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이 세상에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잠시 후 그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은 성사되었다. 나는 그날 깨달았다. 가치를 믿는 사람만이 돈을 움직일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돈에 집착한다. 그러나 돈을 쫓는 순간 돈은 멀어진다. 왜냐하면 돈은 도망치는 본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치를 쫓으면 돈은 따라온다. 나는 평생 그것을 실감하며 살았다. 내가 젊은 시절 서울로 올라왔을 때였다. 주머니엔 단돈 몇 푼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돈으로 밥을 사 먹지 않았다. 대신 목공소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그 첫 월급으로 도면책을 샀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배고픈데 왜 책을 사냐? 나는 말했다. 오늘 배고픔은 사라지지만 오늘 배운 건 평생 남는다. 그 선택이 나를 가난에서 꺼내 주었다. 나는 돈보다 배움의 가치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수익이 되었다. 나는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면 먼저 돈이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한다. 돈은 가치의 대가다. 당신이 세상에 준 가치가 많을수록 돈은 자연히 당신에게 흘러온다. 세상은 냉정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공평하다. 세상은 가치를 정확히 계산한다. 나는 부자가 된 뒤에도 이 원칙을 잊지 않았다. 건설 현장에 갈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만드는 건 건물이 아니라 신뢰다. 돈은 계약서에 적혀 있지만 신뢰는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진다. 그래서 나는 공사비보다 평판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 평판이 새로운 일을 불러왔고 새로운 돈을 불러왔다. 나는 지금도 믿는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당신이 돈을 사랑하면 돈은 떠난다. 그러나 당신이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면 돈은 따라온다. 그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첫 번째 재정 비밀이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만 가치는 세상을 바꾼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바꾸는 길을 택했다. 이제 이야기의 다음은 돈을 쓰는 법이다. 벌 줄 아는 사람보다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나는 평생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쓰는 법을 더 깊이 고민했다. 돈은 칼과 같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돈을 잘 쓰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번다. 그러나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반드시 잃는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돈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부자는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만 그 두려움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돈을 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돈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을까? 만약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나는 그 돈을 쓰지 않았다. 일용직 노동자 시절, 하루 품삯을 받으면 반드시 그중 일부를 남겼다. 그러나 단순히 저축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그 돈을 씨앗이라 불렀다. 언젠가 내가 직접 일을 벌일 때 그 씨앗이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할 때 나는 남들이 놀랄 만큼 적은 돈으로 일을 벌였다. 하지만 그 돈은 우연히 모인 돈이 아니었다. 하루하루 땀으로 쌓은 생명의 가치였다. 그래서 나는 함부로 쓰지 않았다.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당신의 지난 날이 녹아든 시간의 결정체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돈을 다루는 사람이다. 하지만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현명한 건 아니다. 절약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절약은 당신을 살리지만 투자는 당신을 성장시킨다. 나는 가난할 때도 미래를 위한 지출만큼은 멈추지 않았다. 첫 번째 가게를 열었을 때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정식 한 판은 나중에 달아도 돼. 돈 아껴? 하지만 나는 말했다. 아니요. 간판이 우리의 얼굴입니다. 얼굴 없는 가게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나는 빚을 내서라도 간판을 달았다. 그것이 손님의 신뢰를 만들었다. 나는 그날 깨달았다. 돈은 아낄 때보다 쓸 때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난다. 현대건설을 창립하고 나서도 나는 같은 원칙을 지켰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가장 먼저 드는 유혹은 비용을 줄이자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오히려 가장 힘든 시기일수록 직원들의 월급은 반드시 제때 줬다. 왜냐하면 그 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사람의 신뢰였기 때문이다. 한 번은 자금난으로 회사가 휘청거릴 때였다. 어느 날 회계 담당이 내게 와서 말했다. 회장님, 이번 달은 급여를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안 됩니다. 내 월급은 미뤄도 직원들 월급은 절대 미루지 마시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통장을 털어 급여를 지급했다. 그 다음 달 기적처럼 새로운 계약이 들어왔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돈은 사람을 떠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사람을 증명하는 도구다. 내게 있어 지출의 철학은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의미를 지키는 일이었다. 돈은 언제나 사라지지만 그 돈이 남긴 의미는 오래 간다. 나는 자동차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 원칙을 적용했다. 현대자동차 초창기 엔진 부품 하나가 해외에서 늦게 도착해 공장이 멈춘 적이 있었다. 엔지니어들은 불안했고 납기일은 다가왔다. 나는 공장에 내려가 말했다. 지금 필요한 건 부품이 아니라 용기요. 그리고 다음날 부족한 자재를 국내에서 직접 만들기로 결정했다. 많은 이들이 비용이 너무 크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이건 지출이 아니라 배움이다. 우리가 이걸 해내면 다음엔 외국 도움 없이 해낼 수 있다. 그날의 과감한 결정은 손실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수천 배의 이익으로 돌아왔다. 돈은 잃어도 경험은 남는다. 그것이 돈보다 더 값진 자산이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을 쓸 때 목적을 잊지 마라. 사람들은 흔히 돈을 쓰는 이유를 필요로 착각한다. 그러나 돈은 필요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써야 한다. 나는 책을 살 때 망설이지 않았다. 공구를 살 때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치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나에게 사치는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향을 흐리는 일이었다. 부자가 된 뒤에도 나는 같은 습관을 지켰다. 고급차를 사지 않았고 대신 직원들의 기숙사에 투자했다. 왜냐하면 돈은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 나를 둘러싼 세상을 위해 쓸 때 배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성공하신 지금도 왜 여전히 절약하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절약이 아니라 관리요. 돈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잠시 맡은 것이요. 그는 이해하지 못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몇 년 뒤 그는 내 말을 깨달았다. 회사를 직접 운영하게 되었을 때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회장님, 이제 알겠습니다. 돈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신뢰라는 것을. 나는 그 편지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사람들은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돈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뿐이다. 그 거울에 당신의 철학이 비친다. 당신이 탐욕으로 돈을 쓰면 세상은 당신의 탐욕을 비춘다. 그러나 당신이 사랑으로 돈을 쓰면 세상은 그 사랑을 되돌려준다. 나는 내 평생을 통해 그것을 증명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거래처 사장이 불황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되었다. 그는 내게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이번 납품 대금은 조금 늦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는 단 한마디로 답했다. 그 돈은 내게 빚이 아니라 당신의 땀의 결과요. 예정대로 드리겠소. 그는 울었다. 그 후 그 사람은 평생 나를 돕는 파트너가 되었다. 돈은 떠났지만 신뢰가 남았다. 그리고 신뢰는 언젠가 반드시 돈을 다시 데려왔다.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부자는 돈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돈은 당신의 의도를 시험하는 거울이다. 돈을 쓸 때마다 당신의 철학이 드러난다. 그 철학이 올바르면 돈은 다시 돌아온다. 나는 젊은 시절 내게 이렇게 다짐했다. 언젠가 내가 돈을 가지게 되면 그 돈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늘 묻는다.
이 돈이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가?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나는 그 돈을 쓰지 않는다. 지출의 철학은 결국 자기 통제의 철학이다. 욕심을 절제하고 의미를 선택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 돈은 단순히 버는 것이 아니라 쓰는 순간에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난다. 진정한 부자는 계산이 아니라 신념으로 돈을 쓴다. 다음 이야기는 그 신념이 어떻게 작은 돈에서 시작되어 큰 부를 만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나는 평생 큰 돈보다 작은 돈을 더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큰 돈은 사람을 바꾸지만 작은 돈은 습관을 만든다. 습관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다. 사람들은 늘 큰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당신은 작은 돈을 지킬 줄 아는가?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곧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나는 돈이 없던 시절에도 한 푼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의식이었다. 돈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남기는 행위로 여겼다. 쌀가게에서 일하던 시절 나는 하루 일당을 받으면 그 돈을 그대로 주머니에 넣지 않았다. 대신 세 장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가족에게, 하나는 다음날의 교통비로,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은 미래를 위한 돈으로 남겼다. 그 마지막 한 장은 작았지만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나는 그것을 희망의 돈이라 불렀다. 그 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었다. 내가 내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그 약속을 매일 지키면서 나는 배웠다. 작은 돈을 관리하는 습관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훈련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큰 기회를 기다린다. 그러나 나는 작은 기회를 키워서 큰 기회를 만들었다. 작은 돈도 마찬가지다.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큰 돈을 다룰 자격이 있다. 어느 날이었다. 나는 서울에서 공사 현장을 돌며 자재를 구하던 중 한 철물상 주인이 계산을 마친 뒤 나에게 잔돈을 몇 푼 덜 주었다. 그는 실수였지만 나는 지적하지 않았다. 다음날 나는 다시 그 가게를 찾아가 정확히 계산서를 맞췄다. 그는 놀라며 말했다. 회장님, 이런 사소한 돈까지 신경 쓰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내가 현대건설을 세우고 수백억 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이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회계장부의 작은 숫자 하나까지 직접 확인했다. 직원들은 종종 놀랐다. 회장님, 이런 소액까지 직접 보십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큰 돈은 신뢰로 움직이지만 작은 돈은 관리로 움직인다. 그리고 바로 그 관리가 회사를 위기에서 지켜냈다. 돈은 바람과 같다. 잠시만 방심해도 흩어진다. 그러나 매일의 습관이 그 바람을 모아 방향을 만든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다. 누군가는 10원을 잃고도 웃고 누군가는 10원을 얻고도 감사하지 않는다. 그 차이가 결국 부의 차이를 만든다. 나는 가난할 때 하루 한 푼이 소중했다. 그러나 부자가 된 뒤에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돈의 크기가 달라졌을 뿐 태도의 크기는 같았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해외 거래처와의 미팅 자리에서 내 옆에 앉은 일본인 경영자가 계산서를 들여다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정 회장, 이거 50엔이 차이 납니다. 이런 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 50엔이 우리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는 놀란 표정이었다. 나는 이어 말했다. 작은 돈 하나에 무관심하면 큰 신뢰 하나를 잃습니다. 나는 절대 그런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나를 완전히 다르게 보았다. 작은 돈을 지키는 태도가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큰 거래를 불러왔다. 나는 어릴 적부터 돈을 종이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책임의 조각이었다. 한 푼을 쓸 때마다 나는 물었다. 이 돈이 나의 책임을 보여주는가? 그렇지 않다면 쓰지 않았다. 이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 조직 전체로 퍼졌다. 현대 회계팀은 항상 1원 단위까지 정확한 계산을 원칙으로 삼았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건 불필요한 완벽주의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했다.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철학입니다. 작은 돈을 정확히 다루는 조직은 큰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돈의 정확함은 마음의 정직함에서 나온다. 나는 가난했던 시절 구두당리 일을 한 적이 있었다. 하루 벌어봤자 몇 푼이었지만 나는 늘 깨끗한 수건을 준비했다. 그 수건을 빨아 말리는 데 드는 돈이 아까웠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돈을 절대 아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일의 품격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내 구두 닦기를 받고 말했다. 이 사람은 일에 정성이 있네. 그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작은 돈으로 품격을 지킨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습관이다. 내가 회사를 경영할 때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신용의 단위입니다. 누군가는 10,000원을 써도 신용을 쌓고 누군가는 1,000,000원을 써도 신용을 잃는다. 차이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다. 작은 돈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결국 큰 돈 앞에서도 흔들린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부자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직접 영수증을 챙겼다. 식사 자리에서 계산을 마치면 직원들이 내 대신 영수증을 버리려 했다. 나는 늘 말했다. 그건 나의 하루를 증명하는 기록이요. 돈을 쓴 흔적을 기억하는 건 돈을 존중하는 일이다. 내가 하루하루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내 삶의 리듬을 유지시켰기 때문이다. 부자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돈은 물과 같다. 고이면 썩고 흘러야 산다. 그러나 그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면 폭풍이 된다. 그래서 나는 항상 돈의 시작과 끝을 스스로 확인했다. 회사의 자금이 어디서 들어와 어디로 나가는지 하루의 끝에 반드시 정리했다. 그 습관이 나를 수많은 위기에서 구했다. 한 번은 외환위기 직전 회사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막힌 적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지만 나는 침착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모든 자금의 흐름을 머릿속에 꿰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재무 담당에게 말했다. 3일만 시간을 줘요. 나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들은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그 많은 숫자를 기억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돈의 흐름은 숫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나는 그 생명을 매일 느낍니다. 나는 믿는다. 작은 돈을 존중하는 사람은 결국 큰 돈을 지배한다. 돈은 당신이 자신에게 얼마나 성실한지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리고 그 거울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다. 가난한 사람은 작은 돈을 무시하고 부자는 작은 돈을 존중한다. 작은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큰 돈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돈보다 중요한 것, 즉 사람이다. 돈은 흘러가지만 사람은 남는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모은다. 나는 평생을 살며 수많은 돈을 다뤘다. 하지만 내 기억 속에서 가장 값진 자산은 언제나 사람이었다. 돈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사람은 신뢰로 남는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돈은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사람이 돈을 부른다.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까지 나는 수많은 실패와 배신 그리고 눈물을 경험해야 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이 내게 하나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돈으로 사람을 사면 그 사람은 돈이 더 많은 곳으로 간다. 하지만 신뢰로 사람을 사면 그 사람은 평생 내 곁에 남는다. 현대건설 초창기, 나는 함께 일할 인재를 구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자본도 없고 건설 기계도 부족한 시절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장비보다 사람의 의지를 믿었다. 한 번은 낡은 트럭 한 대를 몰고 다리 공사를 맡았을 때였다. 비가 며칠째 쏟아져 현장은 엉망이었고 자재는 진흙 속에 파묻혔다. 현장 감독이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이 상황에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포기합시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다시 말했다. 그럼 사람을 믿어 봅시다. 기계가 멈춰도 사람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왼손으로 진흙을 퍼내며 다시 기초를 다졌다. 그리고 결국 공사는 제 시간에 끝났다. 나는 그날 밤 이렇게 적었다. 사람을 믿는 것이 곧 미래를 믿는 일이다. 내가 가장 자주 한 말 중 하나는 이것이었다. 회사는 건물이나 기계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 사람 위에 세워진다. 자금이 부족할 때도 거래처가 계약을 파기했을 때도 나를 지탱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신뢰였다. 나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직원들에게 먼저 말했다. 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약속이었다. 신뢰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절대 직원들의 임금을 미루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들의 존엄이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한창 사업이 확장되던 시절 거래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끊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정 회장 지금의 사업 규모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그 말은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미 수백 명의 직원이 그 공사에 목숨을 걸고 있었다. 나는 은행 간부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숫자를 보지만 나는 사람을 봅니다. 당신이 내 회사를 믿지 못하겠다면 내 직원들의 얼굴을 직접 보십시오. 그들의 눈빛이 내가 가진 담보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웃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을 둘러보고 난 뒤 대출을 재개했다. 나중에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정 회장, 당신이 가진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신뢰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진짜 자본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그러나 나는 실수한 사람을 함부로 내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패를 통해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실패는 용서하되 거짓은 용서하지 않는다. 실패는 배움이지만 거짓은 배반이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다. 한 번은 한 현장 소장이 자재 주문을 잘못해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다. 주변에서는 그를 해고하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불러 말했다. 당신은 이번에 큰 수업료를 냈어. 이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 이번엔 나에게 보답하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그 교훈을 전해주시오.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이후 그 사람은 누구보다 성실한 인재가 되어 회사의 핵심이 되었다. 사람을 잃는 순간 회사는 방향을 잃는다. 나는 해외로 진출했을 때도 같은 원칙을 지켰다. 중동 사막 한복판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수천 명이 함께 일하던 시절이었다. 그곳은 50도가 넘는 폭염 속이었다. 물도 부족했고 환경은 지옥과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외국인 근로자가 쓰러졌다. 현장 감독은 말했다. 회장님, 저 사람은 우리 계약 직원이 아닙니다. 그냥 현지 하청 인력입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우리 밥을 먹고 우리 옷을 입었다면 그는 우리 사람이다. 즉시 응급 차량을 보내고 치료비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했다. 그 사건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은 나를 아부나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일당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그들은 신뢰를 위해 일했다. 그 신뢰가 우리 회사를 움직이는 가장 강한 엔진이 되었다. 나는 자주 말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가능성을 믿는 것이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그 사람의 현재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숨겨진 미래를 본다는 뜻이다. 나는 항상 사람 속에 잠재된 가능성을 보았다. 젊은 시절에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믿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쌀가게 주인은 가난한 나에게 장부를 맡겼고 나는 그 신뢰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믿음이 사람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알았다. 믿음은 말보다 강하고 계약보다 깊다.
사람을 돈보다 먼저 생각하라는 철학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로 회사를 성장시킨 전략이었다. 직원들이 나를 믿었고 나는 그 믿음을 기반으로 큰 일을 벌였다. 신뢰는 최고의 자본이었다. 돈은 언젠가 떨어지지만 신뢰는 쌓이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했다. 현대의 성공은 그 사람에 대한 투자 위에서 세워진 것이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한다. 돈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지만 사람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 후 외로워지는 이유는 단 하나다. 돈은 남았지만 사람이 떠났기 때문이다.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으려 했다. 돈이 나를 따라오게 했지만 사람은 내가 따라갔다. 그 차이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나는 오늘도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다. 돈을 벌려면 기술이 필요하지만 사람을 얻으려면 진심이 필요하다.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진심은 훈련으로 얻을 수 없다. 그것은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태도가 결국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 돈은 숫자지만 사람은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부를 지킬 수 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신뢰가 어떻게 위기 속에서 회사를 구했는가에 대한 것이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지킨 순간 나는 비로소 진짜 부를 얻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떨어지는 순간이 아니다. 사람의 신뢰가 떨어지는 순간이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한 번 잃으면 평생 회복하기 어렵다. 나는 그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현대를 지탱한 힘은 기술도 자본도 운도 아니었다. 바로 신뢰였다. 그리고 그 신뢰는 위기 속에서만 빛난다. 평화로울 때 믿음은 그저 약속일 뿐이지만 위기 속의 믿음은 진짜다. 1970년대 초 나는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뜨거운 사막 끝없는 황무지,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질 인생 최대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는 한국 건설업계가 해외 시장에서 제대로 이름조차 없던 시절이었다. 서양 기업들이 이미 중동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들은 우리를 아시아의 작은 회사 정도로만 봤다. 나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조롱을 읽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불타올랐다. 그들이 우리를 믿지 않을수록 나는 우리 자신을 더 믿어야 했다. 사우디 정부는 담보를 원했다. 당신들이 과연 이 공사를 완수할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우린 담보로 돈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의 사람을 담보로 걸겠습니다. 그 말에 그들은 웃었다. 그러나 나는 진심이었다. 돈이 아닌 사람의 능력, 사람의 의지, 사람의 신뢰가 진짜 담보라는 걸 그들은 몰랐다. 결국 계약은 체결되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였다. 한여름 사막의 온도는 55도를 넘었다. 모래바람이 불면 하늘이 사라졌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인부가 탈진으로 쓰러졌다. 그때마다 나는 현장으로 달려갔다. 흙먼지 속에서 땀에 젖은 그들의 얼굴을 보면 내 가슴이 찢어졌다. 이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라왔는데 내가 포기할 수 있나? 나는 모래 위에 서서 외쳤다. 끝까지 갑시다. 우리가 이 사막에 길을 내면 세계가 우리를 봅니다. 그 목소리에 수천 명이 다시 삽을 들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래를 깎았다. 하루는 폭풍이 닥쳐 현장 전체가 무너졌다. 수개월의 노력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자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몇 번의 불가능을 이겼는지 아는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삽을 들고 직접 모래를 퍼올렸다. 내 손이 피로 물들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날 저녁 모든 인부가 다시 현장으로 나왔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첫 번째 기초 구조물이 다시 세워졌다.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 불렀지만 나는 안다.
그것은 신뢰가 만든 결과였다. 공사가 끝난 날 사우디 장관이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정 회장, 당신은 계약을 완수한 게 아니라 불가능을 이겼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불가능을 이긴 게 아니라 사람을 믿은 겁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신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모두가 내게 물었다. 어떻게 그 조건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 속에는 가족을 위한 책임, 동료를 위한 의리, 그리고 나를 향한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다. 사람은 신뢰로 움직이고 신뢰는 돈보다 오래 남는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질 때였다. 나 역시 거대한 파도 속에 있었다. 은행은 대출을 회수했고 거래처는 불안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사람을 잃지 않으려 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믿을 때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직원들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내 재산 일부를 정리해 직원들의 급여를 먼저 지급했다. 돈은 나중에 벌면 됩니다. 사람은 지금 지켜야 합니다. 그 결단이 회사를 살렸다. 몇 달 뒤 우리가 버티던 그 시간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신뢰는 위기 속에서 다시 빛을 냈다. 나는 그 후로도 종종 생각했다. 왜 사람들은 위기 때 신뢰를 잃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두려움 때문이다. 두려움은 사람을 이기적이게 만든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두려움은 이길 수 있다. 신뢰로. 신뢰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힘이다. 나는 이를 보이지 않는 계약이라 불렀다. 문서 위의 계약은 언제든 찢길 수 있지만 마음속의 계약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어느 날 나를 오랫동안 도왔던 현장 소장이 내게 와서 말했다. 회장님,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의 얼굴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자네를 믿는 건 실수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요. 실수를 해도 도망치지 않기 때문이요. 그는 울었다. 그날 이후 그는 회사를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일했다. 그를 믿은 내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듯 그는 몇 년 뒤 우리 회사의 핵심 책임자가 되었다. 신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따뜻한 혁명이다. 나는 자주 회의실에서 말했다. 돈은 신뢰를 사는 데 쓰이고 신뢰는 돈을 만드는 데 쓰인다. 그 순환을 잃는 순간 조직은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회의실 벽에 이런 글귀를 붙였다. 신뢰가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그 문장을 볼 때마다 나는 초심으로 돌아갔다. 부자와 리더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 부자는 돈을 통해 권력을 쌓고 리더는 신뢰를 통해 역사를 쌓는다. 돈은 시대가 바뀌면 사라지지만 신뢰로 쌓은 명성은 세대가 바뀌어도 남는다. 나는 그 사실을 믿었다. 전문의들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답했다. 신뢰를 팔지 마라. 그것은 평생 써야 할 자본이다. 돈으로 거래할 수 없는 가치는 신뢰에서 시작된다. 돈은 당신의 손에 있지만 신뢰는 당신의 이름에 있다. 돈은 잠시 머물지만 신뢰는 세대를 걷는다. 나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다. 신뢰는 성공의 조건이 아니라 성공의 결과다. 그것을 먼저 쌓는 자만이 진짜 부자가 된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신뢰 위에서 세운 시간의 철학에 대한 것이다. 돈을 다루는 사람은 많지만 시간을 다루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그 시간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 부를 완성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돈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았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잃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돈을 관리하듯 시간을 관리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시간을 존중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시간을 허투루 쓰는 사람은 돈을 벌 자격이 없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돈을 잘 버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현대건설을 일으키던 초창기, 나는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사무실에 나왔다. 그때 직원들은 대부분 아직 꿈속에 있었다. 어떤 날은 피로가 몰려왔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남들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면 1년 후엔 한 달을 앞서간다. 나는 실제로 그 차이가 인생을 바꾼다고 믿었다.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한탄하지만 나는 말했다. 당신은 이미 가장 값진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다. 나는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부자였다. 왜냐하면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이렇게 기록했다. 오늘 무엇으로 나의 시간을 쓸 것인가?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다. 나는 시간의 방향을 잃지 않으려 했다. 돈은 방향을 따르는 결과일 뿐이다. 하루를 허비한 사람은 돈의 길도 잃는다. 그래서 나는 하루 중 30분이라도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생기면 반드시 기록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았다. 그 습관은 내 삶을 바꿨다. 나는 시간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돈의 흐름도 통제한다는 걸 깨달았다.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은 왜 그렇게 일찍 나오십니까? 이제는 여유롭게 사셔도 되잖아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자네, 여유는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데서 온다네.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부자가 될수록 시간의 무게는 더 무겁다. 왜냐하면 그 시간 안에 수많은 사람의 삶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시간 하나가 수천 명의 생계를 좌우한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내 하루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습관을 들였다. 예를 들어 10분을 허비하면 얼마를 잃는지 계산했다. 그러면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계산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각심이었다. 인생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곧 나의 재산이다. 나는 시간을 쓰는 방식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준다고 믿었다. 시간을 존중하는 마음은 내 조직 운영에도 그대로 스며들었다. 나는 회의에서 항상 말했다. 긴 회의는 무능의 증거입니다. 핵심을 말하세요. 어떤 날은 5분 회의로 결정을 내리고 현장으로 향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결단과 책임이 담겨 있었다. 직원들은 처음엔 당황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깨달았다. 빠른 결단이 회사를 살리고 정확한 판단이 돈을 불렀다는 것을. 시간을 다스릴 줄 아는 조직은 위기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시간은 또한 사람을 시험하는 무대였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시간을 다루는 태도에 있었다. 나는 매 순간 물었다.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즉시 중단했다. 불필요한 만남, 무의미한 대화, 목적 없는 회식, 나는 모두 줄였다. 대신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했다. 생각하는 시간이야말로 성장의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일중독자라 불렀지만 나는 말했다. 나는 일에 중독된 게 아니라 시간에 충실할 뿐이다. 1970년대 후반 나는 조선소 사업을 시작했다. 세상은 그것을 미친 도전이라 불렀다. 조선소 하나를 세우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린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단 3년 만에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약속은 불가능처럼 들렸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간을 앞질러야 한다. 매일 밤 공사 현장에 나가 작업 등 불빛 아래 엔지니어들과 함께 도면을 검토했다. 새벽이 되어도 나는 떠나지 않았다. 이 시간에 우리가 깨어 있으면 내일은 우리 것이 된다. 그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의 신념이었다. 사람들은 시간을 흘려보내며 언젠가를 말한다.
그러나 나는 언젠가라는 말을 믿지 않았다. 언젠가라는 말은 현실의 책임을 미루는 핑계다. 나는 항상 지금 행동했다. 지금이 바로 기회였다. 세상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문을 연다. 나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기회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내 인생의 모든 성공은 기다림이 아니라 즉시 행동에서 나왔다. 나는 돈을 시간의 언어로 받아들이고 생각했다. 이 일은 내 인생에 몇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은 내 모든 결정을 이끌었다. 사람들은 투자라 하면 돈을 떠올리지만 진짜 투자는 시간이다. 돈은 실패해도 회복할 수 있지만 시간을 잃으면 인생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늘 젊은 사람들에게 말했다. 시간을 돈처럼 써라. 그러나 돈보다 신중히 써라. 나는 죽음을 앞두고도 시간을 생각했다.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창밖의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시간은 내게 가장 큰 스승이었다. 시간은 나에게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겸손을 가르쳐 주었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시간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서 나는 늘 자신을 다그쳤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이 내 인생을 매일 새롭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회장님은 언제 쉬십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나는 일할 때 쉰다. 나에게 일은 짐이 아니라 의미였다. 의미가 있는 시간은 결코 고통스럽지 않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희생하지만 나는 시간을 의미 있게 써서 돈을 얻었다. 그것이 진짜 부의 순환이다. 시간은 부자의 스승이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견디고 부자는 시간을 사용한다. 그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가른다. 나는 시간을 이기려 하지 않았다. 다만 시간을 친구로 만들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생각하며 같은 시간에 감사했다. 그 리듬이 내 인생의 토대가 되었다. 내가 배운 인생의 진리는 단순하다. 시간은 돈보다 빠르고 돈은 시간보다 약하다. 그러므로 시간을 다스리는 자만이 진정으로 돈을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그 시간 위에서 완성된 나의 마지막 철학. 돈보다 사람보다 신념에 대한 것이다. 그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부의 최후의 원칙이었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돈을 벌었지만 한 가지 사실을 끝내 잊지 않았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드는 건 언제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건 신념이었다. 사람과 신념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현대도 나 정주영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까?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돈을 벌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다만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에게 돈은 신념의 부산물이었지 목표가 아니었다. 돈을 쫓으면 결국 사람을 잃고 사람을 잃으면 신념도 사라진다. 그렇게 무너진 성공은 언젠가 반드시 스스로를 배신한다. 나는 그런 부를 경계했다. 1960년대 나는 정부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당시 한국은 산업 기반이 거의 없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모두 불가능이라 불리던 일들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물었다. 정 회장 지금 나라 형편에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해야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나는 믿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불가능은 사라진다고. 그 믿음, 그 신념이 바로 나의 자본이었다. 돈은 계산으로 움직이지만 신념은 확신으로 움직인다. 계산은 소익을 따지지만 확신은 방향을 잡는다. 나는 계산보다 방향을 중시했다. 손해를 보더라도 옳다고 믿는 일이라면 했다. 왜냐하면 돈은 잃어도 신념은 지켜야 한다는 게 내 철칙이었기 때문이다. 신념이 있는 부자는 돈이 없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신념이 없는 부자는 돈이 있어도 오래 가지 못한다. 내가 조선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모든 은행과 전문가들이 반대했다.
회장님, 한국엔 조선을 할 기술도 자본도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믿었다. 불가능은 단지 아직 해보지 않았다는 뜻일 뿐이다. 나는 신념 하나로 움직였다. 그때 주변의 한 간부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도대체 왜 그토록 무모하게 가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민의 자존심의 문제예요. 내게 조선소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나라의 꿈이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은 신념에서 나왔다. 그 프로젝트는 정말 지옥이었다. 기초 설계도 없고 경험자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밤마다 현장에 나가 불빛 하나로 설계도를 그렸다. 그때 나는 자주 말했다. 우리가 이 배를 띄우면 한국의 미래가 떠오를 것이다. 그 말은 직원들의 가슴에 불을 붙였다. 사람은 돈보다 의미로 움직인다. 의미를 가진 신념은 어떤 위기에도 꺾이지 않는다. 내가 신념을 잃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간단했다. 신념은 사람의 마지막 방패이자 첫 번째 무기이기 때문이다. 돈이 많을 땐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위기가 닥치면 돈은 사람을 떠난다. 그러나 신념은 남는다. 나는 그 신념으로 회사를 일으켰고 사람을 모았고 세상을 바꿨다. 1970년대 후반 중동 공사 중 위기가 찾아왔다. 사막의 폭풍이 모든 장비를 덮었고 공정이 완전히 멈췄다.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은 철수했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서 말했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모두가 불가능이라 말했지만 나는 신념을 내세웠다. 그날 밤 모래바람 속에서 인부들과 함께 일하던 나는 땀과 모래로 뒤덮인 얼굴로 이렇게 외쳤다. 이 신념이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도 무너진다. 그 말에 수백 명이 다시 일어났다. 다음날 그들은 미친 듯이 일했고 결국 우리는 공기를 맞췄다. 나중에 외국 기업의 임원이 나를 찾아와 말했다. 당신은 기술이 아니라 신념으로 회사를 움직이는군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내가 가진 유일한 연료요. 신념이 강한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주 혼자였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나를 단련시켰다. 외로움은 신념의 실현이었다. 혼자 설 수 없는 신념은 진짜 신념이 아니다. 나는 믿었다. 모두가 반대할 때조차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진짜 지도자의 자세였다. 사람은 군중 속에서 용기를 얻지만 리더는 고독 속에서 결단한다. 나는 돈보다 사람을, 사람보다 신념을 우선시했다. 왜냐하면 신념이 무너지면 사람도 흔들리고 사람까지 흔들리면 돈은 이미 끝이기 때문이다. 이 순서를 뒤바꾸면 아무리 커다란 제국도 무너진다. 나는 항상 내 부하들에게 말했다. 돈을 지키려면 사람을 지켜라. 사람을 지키려면 신념을 지켜라. 그 한 문장이 현대 경영 철학이었다. 어느 날 한 고위 간부가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 계약은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다만 약간의 윤리적 문제는 있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 한 줄 때문에 이익이 사라질지라도 우리의 신념은 지켜야 합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덧붙였다. 돈은 일시적이지만 이름은 영원합니다. 신념을 잃는 순간 당신의 이름은 값싼 종이 조각이 된다. 결국 그 계약은 무산되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부심을 느꼈다. 신념을 지키면 돈은 다시 돌아온다. 그러나 신념을 팔면 그 돈은 반드시 복수한다. 나는 내 생의 마지막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신념으로 부자가 되었다. 그 말에는 내 전생애가 담겨 있었다. 신념이 없던 시절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성장이 없었다. 그러나 신념이 생긴 순간 모든 게 달라졌다. 나 자신이 달라졌고 내 주변이 달라졌다. 신념은 현실을 바꾸는 시작점이다.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다. 돈을 버는 기술보다 신념을 지키는 용기를 먼저 배워라. 세상은 언제나 돈으로 유혹할 것이다.
그러나 돈은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일 뿐이다. 신념이 있다면 돈이 당신을 따르지만 신념이 없다면 돈이 당신을 지배한다. 신념은 불을 다스리는 통제권이다. 나는 죽음을 앞두고도 신념을 놓지 않았다. 어느 날 병상에 누워 나를 찾아온 후배가 물었다. 회장님, 이제는 다 이루셨는데 후회되는 게 있으십니까?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후회는 없어. 다만 신념을 지키지 못한 날이 있었다면 그것이 진짜 후회였을 것이요. 돈은 신념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쫓는 사람은 결국 어둠 속에서 길을 잃는다. 하지만 신념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젠가 빛으로 나아간다. 나는 평생 그 빛을 따라 걸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현대를 세웠다. 그것이 내가 평생 배운 부의 진리다. 돈은 사람의 손끝에서 나오지만 신념은 사람의 영혼에서 태어난다. 다음 이야기는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진짜 부의 의미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내가 남긴 마음이었다. 나는 평생을 달려왔다. 수많은 공사 현장을 지나고 수천 번의 도전과 실패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재기의 순간들을 겪었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러 돌아보니 내 손에 남은 것은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었다. 남은 것은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함께 일했던 사람들, 나를 믿고 따라준 사람들,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나는 깨달았다. 진짜 부는 마음속에 남는 관계의 흔적이다. 어느 날 병상에 누워있던 나에게 한 기자가 찾아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대답했다. 성공이란 돈을 쌓는 게 아니라 마음을 쌓는 일입니다. 기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마음을 쌓는 일이라뇨?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돈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지만 마음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이요. 나는 수많은 건물을 지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세우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짓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꿈이다.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나면 갈라지지만 마음에 남은 신뢰와 열정은 무너지지 않는다.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쫓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진짜 부자란 자신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나아지는 사람이다. 그게 내가 평생 믿은 부의 정의였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돈은 나를 증명하지 않는다.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나를 증명한다. 나는 돈을 단순한 도구로 봤다. 돈은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 젊은 시절 나는 돈이 없었다. 그러나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은 있었다. 그 마음 하나로 나는 인생을 바꿨다. 그렇게 부를 쌓은 후에도 나는 늘 나 자신에게 물었다. 이 돈이 사람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내게 부가 아니라 짐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겨울 현대 본사 앞에 한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울먹이며 말했다. 회장님, 예전에 제가 현대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그때 제 월급을 꼬박꼬박 챙겨주신 덕에 A셋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커서 지금은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가 준 그 한마디는 어떤 금보다 값졌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돈은 잠시지만 마음은 세대를 걷는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성공한 기업가라 부른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가르침을 전한 노동자라고 생각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도리, 인간의 마음, 그것이 부의 기초다. 돈을 모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돈은 계산으로 모이지만 마음은 신뢰로 쌓인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나는 가끔 옛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린다.
사막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함께 땀을 흘리던 사람들, 얼어붙은 겨울 새벽 현장에서 내 손을 잡던 사람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돈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자부심이었다. 우리는 정 회장과 함께 일했다. 그 말 한마디가 나를 가장 큰 부자로 만들었다. 사람의 마음속에 남는 이름, 그것이 진짜 부다. 나는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직도 일하고 싶다. 사람들은 놀랐다. 그러나 내게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일은 나의 존재 이유였고 내가 세상과 이어지는 달이었다. 내가 가진 마지막 힘까지 세상을 위해 쓰고 싶었다. 왜냐하면 진짜 부자는 돈을 남기지 않고 의미를 남기기 때문이다. 나는 내 삶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랐다. 그것이 내 마지막 바람이었다. 나는 자주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은 사라지지만 마음은 물려줄 수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귀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이다.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경험과 실패, 그리고 깨달음은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귀결된다. 돈은 삶을 편하게 하지만 마음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마음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돈은 사람을 파괴한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봤다. 돈을 벌었지만 마음을 잃은 사람. 그래서 결국 모든 걸 잃은 사람.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행복하려고 돈을 벌었는데 어느 순간 돈 때문에 불행해졌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돈이 마음을 지배하게 둔 것이다. 나는 다르게 살고 싶었다. 그래서 돈이 아니라 마음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돈이 나를 따라왔지만 나는 마음을 따라갔다. 그것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정 회장은 운이 좋았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나는 운이 아니라 마음을 믿었다. 마음으로 일하면 마음으로 이긴다.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지만 한 가지 믿음만큼은 남긴다. 세상은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유지된다.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고 재산은 언젠가 흩어지겠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은 진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진짜 유산이다. 나는 지금도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한다. 흘길을 맨발로 걸으며 하늘을 바라보던 그 소년. 아무것도 없었지만 꿈은 있었다. 그리고 그 꿈은 돈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향한 것이었다. 그 마음 하나가 현대를 세웠고 나의 인생을 세웠다. 그러니 나는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을 쫓기 전에 마음을 세우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삶의 끝에서 나처럼 묻게 될 것이다.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그때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이름이 미소로 기억된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부자의 인생이다. 나는 오늘도 그 믿음으로 미소 짓는다. 돈보다 사람, 사람보다 마음.